안녕하십니까?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제2과목 공공조달 계획 분석 실전 대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출제 기준을 100% 반영하여 시험 합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교육 전문 재민행정사에서 진행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조달 계획 분석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요 분석부터 입찰 제한, 그리고 계약 체결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합니다. 셋째, 기초금액과 예정 가격, 복수 예비 가격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여 혼동이 없도록 합니다. 넷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고빈출 포인트와 실무 연계 지점을 익혀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학습 전략과 암기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돕겠습니다. 제2과목인 공공조달 계획 분석의 시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20문항이 출제되며 크게 3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공공조달 계획으로 약 4에서 6문항이 예상됩니다. 제2장은 조달 요구 응대 및 제안으로 약 7에서 9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보이며 제3장은 입찰 제안 평가 및 계약 체결로 역시 약 7에서 9문항이 예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장과 제3장이 고득점의 핵심 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합격을 위한 시간 배분과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출제 비중은 제1장 공공조달 계획이 약 30%, 제2장 조달 요구 응대 및 제안이 약 40%, 그리고 제3장 입찰 제안 평가 및 계약 체결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전략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회독을 통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2회독 시 빈출 개념을 집중적으로 암기합니다. 세 번째는 3회독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핵심표와 체크리스트를 반복 학습하여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과목의 핵심 프로세스인 공공조달 계획 분석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는 수요 분석, 둘째는 적정성 분석, 셋째는 비용 분석입니다. 이어서 조달 요구 대응, 사전 규격 공개 분석, 입찰 공고문 분석, 입찰서 제출 및 개찰, 평가 및 협상, 낙찰자 결정,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획에서부터 대응, 평가를 거쳐 계약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전체 내용을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1장 공공조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조달 계획은 조달의 첫 단추이자 수요 분석에서부터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째, 수요 분석을 통해 무엇을 얼마나 언제 조달할지를 파악합니다. 둘째, 적정성 분석으로 공급 방법과 시장, 그리고 공급 역량을 검토합니다. 셋째, 비용 분석은 예산, 원가, 투찰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를 통해 비상 계획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공공조달 계획은 입찰, 계약,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요 분석의 핵심 프레임인 조달의 4W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조달할 것인지, 즉 품목, 규격, 사양을 명확히 합니다. 언제 조달할 것인지, 즉 납기와 일정을 고려합니다. 얼마나 조달할 것인지, 즉 수량과 예산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즉 계약 방법과 납품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4W가 명확해야 비로소 적정한 계약 방법과 예산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조달 대상물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물품, 용역, 공사입니다. 물품은 구매나 임차로 조달하는 유형 재화로 컴퓨터, 의약품, 차량, 사무용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용역은 노무, 기술, 학술 등을 제공받는 무형 서비스로 청소, 경비, 연구 용역, SI, 구축, 컨설팅 등이 해당됩니다. 공사는 건설, 설치,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련 작업으로 신축, 증축, 리모델링, 전기통신 설비, 조경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물 유형에 따라 입찰 공고 기간, 낙찰 방법, 지체 상급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사례를 통해 실무 판단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태양광 패널을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혼합 계약으로 분류되며 설치 공사의 비중이 크면 공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와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구축이 본질이라면 용역으로 분류하며 라이선스는 물품, 구축은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역으로 분류되지만 부품 교체 비용은 물품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사업의 본질과 이행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달 계획의 출발점인 수요 정보 식별 7대 항목입니다. 첫째, 품목명과 품목 코드를 나라장터 분류 코드를 통해 확인합니다. 둘째, 조달 근거인 사업 계획 및 예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셋째, 소관 부서는 수요 부서와 계약 부서를 구분합니다. 넷째, 기존 계약 현황을 점검하여 계속 계약 여부와 과거 이력을 살핍니다. 다섯째, 수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다 또는 과소 산정을 방지합니다. 여섯째, 최종 납기 요건과 단계별 일정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장 단가 대비 충분한 예산인지 확인합니다. 이 7대 항목은 입찰 공고문, 예산 편성, 계약서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모호함을 줄이고 분쟁을 막는 기준이 됩니다. 7가지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능 요구사항은 핵심 기능, 성능, 그리고 KPI를 포함합니다. 둘째, 기술 요구사항은 규격, 인증, 호환성 등을 다룹니다. 셋째, 품질 요구사항은 검수 기준과 하자 처리 방안을 명시합니다. 넷째, 수량 요구사항은 산출 근거와 예비 물량을 포함합니다. 다섯째, 납기 요구사항은 최종 납기와 단계별 일정을 명확히 합니다. 여섯째, 장소 요구사항은 납품 장소와 설치 여부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요구사항은 AS, 하자 보증, 부품 공급 등을 포함합니다. 요구사항이 구체적일수록 입찰 혼란과 검수 분쟁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한 규격 작성의 핵심인 독소 조항과 스펙 알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조항의 예시로는 특정 브랜드나 모델명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특정 업체만 가능한 과도한 사양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모호하거나 불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바람직한 작성 방식은 객관적 성능 기준으로 작성하고 측정 가능한 수치와 요건을 제시하며 공정 경쟁이 가능한 규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찰 무효, 감사 지적,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 품질, 호환성 기준으로 규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 계획 및 일정 수립은 법정 기간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목표 납기를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전 납품 및 검수 완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별 소요 기간을 계산합니다. 사전 규격 공개, 공고, 평가, 계약, 납품 등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셋째, 예상 기간의 30%의 여유 기간을 반영하여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합니다. 넷째, 최종 일정표를 확정하고 지연 리스크와 책임 구간을 점검합니다. 일정 수립에 실패하면 긴급 수의 계약 남용, 회계 연도 2월, 예산 불용 처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달 일정은 회계 연도 마감과 연동하여 역산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달 단계별 법정 소요 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 규격 공개는 5일 이상, 입찰 공고 중 일반 경쟁은 최소 7일 이상, 긴급한 경우 5일 이상입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 50억 원 이상은 15일, 300억 원 이상은 40일이 소요됩니다. 협상 계약은 40일 이상, 긴급 시 10일 이상입니다. 제안서 작성 기간은 복잡한 사업의 경우 30일 이상 권고됩니다. 낙찰자 결정부터 계약 체결까지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며 적격 심사가 포함되면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이 짧을수록 응찰 업체 수가 줄어들고 유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정 역산의 실무 사례를 연말 집행 마감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예산 집행 마감을 앞둔 기관이 9월에 조달 절차를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사전 규격 공개 20일, 입찰 공고 10일, 낙찰 결정 10일, 계약 체결 10일, 납품 및 검수 30일을 합치면 총 80일, 약 2.7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9월 초에 시작하면 12월 초에 납품 완료가 가능하지만 10월 이후에 시작할 경우 연내 납품이 어려워집니다. 이 사례를 통해 조달 일정은 항상 예상 기간의 30%의 여유를 더해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지연, 유찰, 예산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계획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대체 일정, 대체 예산, 그리고 대체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납기 지연, 업체 포기, 내부 승인 지연 등 특정 기준이 발동되었을 때 실행됩니다. 실무 포인트는 정상 시나리오와 비상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계획 실패를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공공조달 계획 단계에서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5대 리스크 유형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정 리스크는 절차 지연이나 승인 지체에 해당하며 여유기간 확보로 대응합니다. 둘째, 예산 리스크는 예산 부족이나 단가 상승이 원인이며 시장 단가 재검토를 통해 해결합니다.
셋째, 규격 리스크는 모호한 요구사항이나 스펙 알박기로 발생하며 객관적인 기준 명시로 예방합니다. 넷째, 공급 리스크는 공급업체 부족이나 납기 불안정으로 나타나며 대체 업체 검토로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리스크는 공고기간이나 계약 방식 오류를 의미하며 법령 근거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리스크는 단순히 식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 수립까지 이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이제 공공조달 적정성 분석 개요입니다. 이 단계는 수요를 실행 가능한 조달 전략으로 바꾸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정성 분석은 단순히 필요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공급 방법 적정성으로 구매, 임차, 용역, 공사 방식을 판단합니다. 둘째, 공급 정보 적정성으로 시장 가격, 규격, 업체 정보를 점검합니다. 셋째, 공급 역량 분석을 통해 이행 능력, 실적, 유지 관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적정성은 예산, 원가, 가격 구조의 타당성을 살핍니다. 적정성 분석이 탄탄해야 입찰과 계약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묻는 핵심 프레임인 적정성 분석 4대 축입니다. 첫째, 공급 방법은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공급 정보는 가격, 규격, 시장 정보가 충분한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공급 역량은 업체가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넷째, 비용 및 가격은 예산과 가격 구조가 합리적인지를 평가합니다. 이 4가지 축을 연결하여 서술하면 실기 답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급 방법 적정성 분석은 무슨 방식으로 조달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직접 구매는 표준화된 물품이거나 소유가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둘째, 임차 또는 리스는 단기 사용이나 초기 부담 완화가 목적일 때 고려됩니다. 셋째, 용역은 전문 인력이나 기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선택됩니다. 넷째, 공사는 시설 설치, 증축, 개보수 작업이 중심일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수요 특성, 사용 기간, 유지 관리 용이성, 그리고 예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급 방법은 대상물의 본질과 사용 목적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4가지 계약 방법을 비교하여 경쟁성과 예외성을 함께 이해하는 기본 정리입니다. 첫째, 일반 경쟁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가장 넓은 경쟁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제한 경쟁은 자격, 지역, 실적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특수성을 반영할 때 사용됩니다. 셋째, 지명 경쟁은 선정된 업체만 참여하며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넷째, 수의 계약은 특정 요건 충족 시 1인과 계약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핵심 비교 포인트는 경쟁 범위, 적용 상황, 장점, 유의점입니다. 시험에서는 원칙은 경쟁, 예외는 제한, 지명, 수의 계약으로 정리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 허용 요건은 예외적 계약 방식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긴급성 재난, 안전 등으로 신속한 계약 필요, 독점성 특허, 호환성 등으로 대체 불가, 소액성 법령이 정한 소액 범위, 유찰 등 예외 상황 재공고 유찰 등 경쟁 곤란 상황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유서, 근거 법령, 내부 승인 확보와 같은 요건이 중요합니다. 수의 계약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허용 사유와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감사 지적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 정보 적정성 분석은 정보의 질이 조달 성공을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6가지 주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격 정보는 시장 단가와 최근 계약 사례를 포함합니다. 둘째, 규격 정보는 성능, 인증, 호환성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 업체 정보는 공급 가능 업체 수와 실적을 파악합니다. 넷째, 납기 정보는 제작 기간과 배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유지 관리 정보는 AS, 부품 수급, 보증 사항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가능성은 대체품이나 대체 업체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예정 가격 산정과 계약 방법 선택이 흔들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조달 시장 분석은 시장 구조를 알아야 현실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5가지 주요 분석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 규모는 수요와 공급의 전체 크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쟁도는 공급업체 수와 경쟁 강도를 분석합니다. 셋째, 진입 장벽은 인종, 기술, 지역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격 변동성은 원자재, 환율, 시세 변동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변화는 신제품, 대체 기술, 표준 변화 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석은 공고 조건을 현실화하고 유찰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시장 분석 데이터 출처는 답안과 실무를 연결하는 핵심 정보원입니다. 6가지 주요 출처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라장터에서는 공고문, 낙찰 결과, 계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달청 자료를 통해 표준 규격, 계약 제도, 통계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주기관의 과거 계약을 통해 유사 사업 이력을 비교합니다. 넷째, 기업 정보를 통해 업체 실적, 인증,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회 및 연구 보고서는 시장 동향과 기술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조사를 통해 견적서, 카탈로그, 온라인 시세를 확인합니다.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해야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데이터 출처를 함께 제시하면 답안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공급 역량 분석은 업체가 실제로 조달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5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적은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확인합니다. 둘째, 인력은 전문 인력 보유 여부를 검토합니다. 셋째, 장비 및 시설은 생산, 시공, 운영 기반을 평가합니다. 넷째, 재무 안정성은 부채, 유동성, 신용 상태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능력은 AS와 사후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급 역량이 부족하면 계약 이행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므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급 역량 분석에서 반드시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 6대 역량 평가 항목입니다. 첫째, 기술 역량은 기술 수준, 인증,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둘째, 생산 역량은 제조 및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인합니다. 셋째, 인력 역량은 전담 인력 보유 여부와 자격 여부를 점검합니다. 넷째, 재무 역량은 재무 안정성과 자금 여력을 평가합니다. 다섯째, 품질 역량은 검수 및 품질 관리 체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역량은 AS 및 하자, 대응 체계를 평가합니다. 이 6대 역량을 빠짐없이 점검해야 적격성 판단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비용 적정성 분석 개요입니다. 이는 예산과 가격 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과다 편성도, 과소 편성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4가지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예산 확인은 총 예산과 재원 구조를 점검합니다. 둘째, 원가 분석을 통해 직접비와 간접비 구성을 파악합니다. 셋째, 시장 가격 비교를 통해 유사 계약과 시세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가격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도출합니다. 가격의 근거를 제시해야 실기 답안과 실무 검토 모두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 가격과 가격 타당성 검토의 기본 구조인 원가 구성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재료비는 원재료 및 부재료 비용을, 노무비는 직접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경비는 운반, 기계, 시험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며 일반 관리비는 기업 운영 관리비를, 이윤은 통상적인 이익을 나타냅니다. 원가 구성 이해는 예전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식은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각 항목의 의미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비용 적정성 분석에서 자주 구분하는 핵심 항목인 7대 비용 항목입니다. 첫째, 재료비는 주요 원재료 비용을 의미합니다. 둘째, 노무비는 직접 인건비입니다. 셋째, 경비는 운반, 장비, 시험 비용을 포함합니다. 넷째, 외주 가공비는 외부 가공 또는 협력 비용을 지칭합니다. 다섯째, 일반 관리비는 경영 관리 간접비를 의미합니다. 여섯째, 이윤은 기업의 적정 이익이며 마지막 일곱째는 세법상 부가세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비용 항목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가격 분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입찰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인 기초금액과 예전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는 복수 예비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예전 가격은 복수 예비 가격 중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낙찰 하한율과 평가의 기준이 되며 입찰 당시 실제 적용되는 가격 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공개 여부와 산정 순서를 함께 기억하면 이 두 개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가격이 만들어지는 핵심 흐름인 복수 예비 가격 산출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는 설계, 원가, 시장 가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둘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셋째, 설정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예비 가격을 산출하여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합니다. 넷째,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 예비 가격 중에서 추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첨된 결과를 적용하여 예전 가격을 확정합니다. 순서형 문제는 단계별 흐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찰 실무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합격 기준 개념인 적격 심사 통과 점수입니다. 통상 9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기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격 점수는 투찰률과 산식을 반영하여 계산되고 이행 능력은 실적, 기술, 경영 상태를 평가합니다. 감점 요소로는 신인도나 행정 처분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공고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관이나 공고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기준 점수보다는 구성 항목과 공고별 차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장 공공조달계획 파트의 핵심 암기 정리를 통해 전체 흐름을 압축적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더분류는 무엇, 얼마나, 언제, 어떻게를 의미합니다. 둘째, 3대 분류는 물품, 용역, 공사입니다. 셋째, 수요정보 7대 항목은 조달계획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넷째, 요구사항 7가지에는 기능, 기술, 품질, 수량, 납기, 장소, 유지 관리가 포함됩니다. 다섯째, 리스크 관리는 일정, 예산, 규격, 공급, 법규 리스크에 대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역사는 연말 집행 마감 기준 계획에 맞춰 진행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분석, 계획, 검토, 대응의 흐름을 따릅니다. 제1장은 이러한 흐름형 구조로 암기하면 실전 적용이 쉬워집니다. 제2장 조달요구 응대 및 제안의 출발점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요구 접수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둘째, 참여 판단을 통해 자격과 실익을 검토합니다. 셋째, 제안 전략을 수립하여 차별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넷째,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실적, 기술, 가격 자료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제출은 기한 내 형식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집니다. 요구를 정확히 읽어야 제안 품질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달요구 응대는 분석에서 시작해 제안 전략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인 입찰 참여 3대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자격 요건 충족입니다. 업종, 면허, 실적, 지역 제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 준비 완료입니다. 나라장터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사용자 권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공고문 이해입니다. 입찰 방식,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입찰 실수와 서류 누락을 줄이고 성공적인 입찰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필수 등록 절차인 나라장터 참가 자격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회원가입 단계에서 기관 및 업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둘째, 사업자 인증을 통해 공동인증서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셋째, 업종 등록에서는 해당 면허와 업종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넷째, 참가 자격 신청을 완료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및 관리 단계에서는 변경 사항과 유효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나라장터 등록은 입찰 참여의 출발점이며 정보 최신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입찰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두 요소, 공동인증서와 업종 코드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과 로그인 수단으로 입찰서 제출 및 계약 업무에 사용됩니다. 유효기간과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업종 코드는 참여 가능한 입찰 범위를 결정하며 면허 및 업종 등록과 연동됩니다. 업종 코드가 누락될 경우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로는 인증서 갱신 여부, 업종 코드의 정확성, 사용자 권한 확인이 있습니다. 인증서는 접속 수단, 업종 코드는 참여 자격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 단계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대응 방법인 RFI 대응 전략입니다. 첫째, 요구 파악 단계에서 발주 목적과 핵심 관심사를 분석합니다. 둘째, 핵심 정보 정리를 통해 기술, 가격, 실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하여 자사의 강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넷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수치, 사례, 인증 등으로 신뢰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품질 관리를 통해 간결하고 정확하며 일관된 문서를 작성합니다. RFI는 제안 이전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와 시장 신호를 미리 읽는 습관인 입법 및 행정예고 모니터링입니다. 첫째, 확인 대상은 법령 개정안, 행정규칙, 지침 변화 등입니다. 둘째, 주요 채널은 관보, 법제처, 조달청, 각 부처 홈페이지입니다. 셋째, 모니터링 목적은 입법 기준 변화를 예측하고 사업 기회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무 포인트는 영향도 분석 후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 리스크 감소,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신규 입찰 기회 포착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제도 변화에 뒤늦게 대응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입찰 전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인 사전 규격 공개 제도입니다. 첫째, 규격 공개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규격 초안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둘째, 의견 제출 단계에서 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이견과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검토 및 반영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타당성 검토 후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넷째, 최종 공고 반영 단계에서 확정된 규격으로 입찰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스펙 알박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전 규격 공개는 공고 전 분쟁을 줄이고 경쟁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안과 수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검토 단계인 과업 내용 적정성 검토입니다. 첫째, 과업 범위가 과도하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둘째, 산출물과 성과 지표가 명확한 성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기간과 단계별 마감이 현실적인지 일정을 검토합니다. 넷째, 발주기관과 수행업체의 역할이 구분되는 책임 분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수 기준과 하자, 대응이 구체적인지 검수 조건을 살펴봅니다. 과업 내용이 모호하면 제안 품질 저하와 계약 분쟁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는 예산 규모와 가격 구조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첫째, 총 예산 규모를 통해 사업 목적 대비 예산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세부 항목별로 인건비, 장비비, 운영비 구성이 합리적인지 분석합니다. 셋째, 시장 가격 비교를 통해 유사 사업과 시세를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넷째, 예산 부족 위험을 점검하여 과소 예산 시 품질 저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과다 위험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과잉 편성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사업 예산 검토는 제안 전략과 수행 가능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공정 경쟁을 해치고 분쟁을 부르는 대표 조항인 독소 조항 6대 유형입니다. 첫째, 과도한 실적 요구는 불필요하게 높은 실적 조건을 내거는 경우입니다. 둘째, 특정 브랜드 지정은 대체 가능성 없는 편향 규격으로 공정성을 해칩니다. 셋째, 비현실적 납기는 이행 곤란한 과도한 일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호한 평가 기준은 주관적 해석 가능성을 확대시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다섯째, 과도한 책임 전가는 하자나 손해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과업 범위는 추가 요구와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독소 조항은 입찰 참여 위축과 유찰, 그리고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공고문을 읽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인 입찰 공고문 분석 핵심입니다. 첫째, 입찰 방식을 확인하여 일반, 제한, 지명, 협상 중 어떤 방식인지 파악합니다. 둘째, 참가 자격을 통해 면허, 실적, 지역, 인증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셋째,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가격, 기술, 정성 평가의 배점을 이해합니다. 넷째, 제출 서류는 입찰서, 제안서, 증빙 자료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질의, 마감, 개찰, 평가 일정 등 전체 일정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보증, 계약, 특약 등 특수 조건을 점검합니다. 공고문 분석을 정확히 해야 제안 전략과 서류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이제 입찰, 제안 평가 및 계약 체결 개요로 평가부터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찰서 제출 단계에서는 제안서와 가격서를 접수하고 형식 요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제안 평가 진행에서는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의 배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셋째,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고득점자를 선정하여 협상 또는 낙찰 대상자를 검토합니다. 넷째, 계약 조건 확인을 통해 과업, 금액, 일정 등 필수 조건을 최종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낙찰자 확정 후 정식 계약을 완료합니다. 평가 기준 이해와 계약 조건 점검이 계약 체결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원칙인 평가위원회와 이해충돌입니다. 첫째, 평가위원회는 기술 및 제안 내용을 심사하고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해충돌 사례로는 평가위원과 업체 간의 친분, 금전관계, 자문 등 사전 관여 여부가 있습니다. 셋째, 예방장치로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 절차를 운영합니다. 넷째, 실무 대응으로는 위원 구성 확인 및 의심 시 질의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가의 공정성은 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 관리에서 시작되며 이는 결과의 신뢰 확보로 이어집니다. 평가 결과를 실제 계약으로 연결하는 핵심 절차인 계약 협상과 낙찰자 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평가 결과 확인 단계에서는 기술 및 가격 점수, 순위와 기준을 점검합니다. 둘째, 대상자 선정은 우선 협상 대상자 또는 낙찰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계약 협상에서는 과업 범위, 일정, 금액 등 세부 조건을 조율합니다. 넷째, 낙찰자 확정은 협상 성립 또는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준비 완료 단계에서는 보증, 서류, 계약서 최종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끝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시작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결과를 읽고 다음 대응 전략으로 연결하는 단계인 입찰 결과 분석 및 이의 제기입니다. 첫째, 결과 확인 단계에서 낙찰 여부,
점수, 순위 등 공개 정보를 점검합니다. 둘째, 원인 분석을 통해 탈락 사유, 배점 손실, 제안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셋째, 자료 확보는 공고문, 평가 기준, 결과,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의제기 검토에서는 절차상 문제, 해석 쟁점 등을 질의하거나 이의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전략 수립을 통해 개선 포인트를 반영하고 재도전을 준비합니다. 이의제기는 감정보다는 근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제2과목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압축 정리한 최종 정리와 시험 직전 암기표입니다. 첫째, 계획 분석은 대상물, 수요 정보, 요구사항, 일정을 포함합니다. 둘째, 적정성 분석은 공급 방법, 공급 정보, 시장, 공급 역량을 다룹니다. 셋째, 비용 및 가격은 원가 구성, 기준 금액, 예정 가격, 적격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넷째, 조달 요구 대응은 참여 판단, 제안 전략, RFI, 사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공고문 분석은 참가 자격, 평가 기준, 독소 조항 점검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계약은 평가위원회, 낙찰자, 계약 체결, 결과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분석, 판단, 제안, 점검, 평가, 계약의 흐름과 연결 구조를 기억하면 시험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민행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